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림논술에서 수리논술 수업하고 있는 박경식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설명회 이제 간담회지요. 간담회 제목을 중하위권의 입시 전략이라고 일단 잡았습니다. 중하위권이라고 하니까 어감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들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학원 큰 설명회 이런 데 가면 맨날 서영고예요. 그놈의 서영고 진짜 뭐 대한민국의 대학은 서영고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맨날 서영고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3등급 때의 포인트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 학생들도 많고 실제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특히나 중간에는 허리 라인에 인서울이라는 아주 큰 경계선이 하나 사실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포인트들이 실제로 이제 인서울을 기준으로 사실은 잡고 있습니다. 인서울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에는 전체적인 입시판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은 정시로부터 출발할 겁니다. 어쨌든 입시 전체를 두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라고 하면 내신은 아닌 것 같아요. 논술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수능은 항상 영향을 미쳐요. 최저 조건이 되었건 정시로 넘어갔을 때가 되었건. 그래서 이제 정시 얘기를 조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고3의 입시 상황인데 전체 모집 인원이 이제 이런 정도가 됩니다. 수시에서 모집 인원은 이제 이런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 논술 전형이 대략 한 8.4%, 한 10% 정도 되는 인원수를 뽑는 전형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애매한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많은 숫자를 연이 뽑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 예전에는 교과 전형이 이제 확실히 적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과가 많아졌죠. 예전에 교과가 한 4%, 5% 이렇게밖에 안 뽑았었는데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빠져 있지만 정시가 대략 한 40% 정도 뽑게 됩니다. 수시에서 1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거의 대략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랑 정시가. 예. 자, 정시 수학에서의 등급별 비율. 이거는 이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 건데요. 심플하게 미적기야 이과지요. 확통 문과입니다. 그래서 등급대가 높을수록 위쪽 등급일수록 이과 비율이 높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사실은 기하 미적이 쪼개져 있어서 합치려면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확통 보시면 돼요. 100에서 빼면 되니까요. 확통 뺀다고 보시면 그러면 1등급 다 이과입니다. 거의 다 이과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이제 평균을 맞춰 가죠. 어쨌든 1, 2, 3등급 위쪽에서는 이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국어인데요. 국어에서는 사실 언매를 할 거냐 화작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2022 때, 2023 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통합 형태의 수능,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문이과를 가르지 않은 그 시험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어 그게 이제 보면은 언매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느새 상위권은 언매,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면 화작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좀 많이 이제 확고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문이과의 과목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건 뭐 갈라져 있는 건데 국어는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엄매가 좀 나은가? 모의고사 보니까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에 수능의 결과가 있잖아요. 수능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상위권이면 엄매해야 돼.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위권이면 엄매를 해야 하는가? 꼭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은 탐구 선택 과목 할 때도 약간 비슷합니다. 탐구할 때 보통 이제 3월 모의고사 정도를 하면서
이미 그 전에 과목이 결정되어서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3월 이후에도 과목을 바꾸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리화학 원래 2학년 때까지 했었는데 이제 물리 지학 정도, 그러니까 화학을 지학으로 바꾸는 거죠. 라거나 아니면 화학 생명을 했었는데 뭐 화학을 지학으로 바꾼다거나 바꾸는 경우는 대부분 그냥 지학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학이었는데 물리로 바꾸겠다, 화학으로 바꾸겠다 이거 없어요. 없습니다. 대부분 바꾸면 이제 지학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음. 그러면 바꾸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심플하게 지학이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공부 좀 덜해도 성적 나오기에 좀 좋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바꾸고. 그럼 그 이미지는 인원수가 많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이제 물리화학이 대충 비슷해지고 화학이 사실 많이 내려갔어요. 화학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물리화학이 비슷하고 생명지학이 비슷한데 대략 물리화학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생명지학이. 어, 그래서 인원수가 많아요. 인원수가 많으면 점수 따기가 좋은가? 물론 일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지학이 상대적으로 좀 쉬웠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까지는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데는 한 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학이 많이 몰리기 시작한 게 엄청 오래돼. 옛날에 10년 전에도 지학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지학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학이 이렇게 많아진 거는 최근 한 5, 6년 정도의 경향성입니다. 물론 5, 6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그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죠.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쉽고 점수 따기 쉬워서 지학으로 많이 몰려가다 보니까 지학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지학 문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 입시 상황이라는 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거를 예전에 만들어져 있던 어떤 이미지 이걸 가지고 무턱대고 그냥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매를 선택할 거냐 화작을 선택할 거냐 마찬가지로 탐구 과목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제일 먼저 고민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질문은 사실은 선택자가 많으니까라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 애가 이 과목을 좋아해서 바꿔야 돼요. 그게 우선입니다. 성향을 먼저 따지고 그러니까 대충 제가 상담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과목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10명 중에 어머님들 10명 중에 8명은 전부 인원수가 많으니까라고 나와요. 첫 이유가. 근데 한 2분 정도는 우리 애가 화학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럼 바꾸긴 해야 되겠는데 그 지학이 날 것 같아요. 이건 괜찮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애가 물리를 너무 싫어해서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를 너무 싫어하는데 원래부터 물리 안 해요. 걔네는 후보군에 원래 없습니다. 물리를 찝혀 있던 애들은 원래 물리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도 바꾸려고 그래요. 걔들도. 물리가 워낙 부담되니까. 그럴 때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리를 좋아하는 애들은 암기 과목에 적응이 힘들어요. 평균적으로 똑같은 애들이 3등급 맞을 때 걔네는 4등급 맞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난 유리함 분명 있죠. 그 유리함에다가 애가 성향상으로 갖고 있는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봤는데도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생의 성향은 매우 중요하다. 그거 없이 입시의 상황만 놓고 우리의 고민, 우리 아이의 고민 없이 그냥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문이과의 차이가 사실은 요게 작년 겁니다. 오른쪽이 작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게 이제 파란 라인이 이과 라인입니다. 그리고 빨간 라인이 문과 라인인데 상위권에 이과가 더 많은 걸 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요쪽 왼쪽이 이제 작년 거예요. 작년 이제 이번 수능이죠. 이번 수능인데 조금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진 데다가 사실은 더 우리 입장에서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요. 이게 높아서가 아니고요. 그냥 제일 많으니까가 아니고 여기가 제일 잘하는 풀 1등급, 저기가 풀 9등급. 여기면 어디쯤 되겠어요? 3등급 라인입니다. 3등급 라인. 그러면 요 3등급 라인에서 문이과의 차이를 보셔야 돼요.
3등급 라인에서 여기도 한 요쯤 되겠죠? 물론 좀 차이는 나죠. 차이는 나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보니까 차이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점수를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그래프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 면적, 요 차이 면적이잖아요. 이게 더 늘어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등급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쳐보면 아 내가 선생님 저 평소에 뭐 1, 2, 뭐 2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 그래도 한 중앙대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 예전에 너네 선배들 중에 이 정도 등급이면은 이 학교 갔어. 이렇게 하는 그 등급. 학교 선생님들이 늘 얘기하시고 보통의 그러니까 최근 경향서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한 어떤 컨설턴트들이 하는 얘기가 예전에 2등급이면 이 정도 학교 갔어. 그거에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4등급을 받았던 애들이 지금은 3등급 받는다는 거예요. 문과 애들은 밑에를 깔아주니까. 수리과형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등급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시에서는 입시 전체에서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이과 안에서 등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시에서 문과 애들 없거든요. 그럼 걔네 싹 빠지고 나면 뭐 나머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 나머지 중에서 내 앞에 있는 이과 애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엄청. 그러니까 등급 인플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의고사와 실수능 사이의 간격을 작게는 한 0.5등급, 많게는 한 0.7등급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그게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요새는 2학년 11월 모의고사 평균 등급하고 실수능 평균 등급을 거의 한 등급까지 차이를 봅니다. 그 생각을 미리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6월 달 돼가지고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해지고요. 미리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예, 등급 인플레이션 상당히 심합니다. 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왜 6월 모평에 졸업, 그러니까 재수생 요만큼 7만 단위, 9만 단위 들어오다가 딱 실수능에서 15만 단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얘들 2배로 들어와요, 재수생들이. 그 얘기인즉슨 이 재수생들의 성적이 이 모평에 안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 모평에 안 잡혀 있는 데다가 특히 이때 들어오는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 많아요. 정말 재수 없는 애들 많습니다. 자기 서울대 갔는데 나 의대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애들. 나 지방의대 붙었는데 나 서울대 의대 붙을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처음부터 재수하겠어요? 지방의대 붙은 애들이? 어쨌든 의대 붙었잖아요. 정말 재수없게도 10월달 돼서 문제집 넘기는 문제집 몇 번 풀어보고 들어옵니다. 한 달 정도만 딱 해가지고. 그럼 걔들은 수학 1등급 만점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차고 넘치게 나옵니다. 수학이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안정적인 1등급, 99% 1등급을 맞던 애들은 2달쯤, 석 달쯤 쉬잖아요. 실력이 안 떨어집니다. 걔네는 원래부터 몸에 체화되도록 공부를 한 애들이에요. 아무리 쉬워도 실력이 안 떨어져요. 물론 1년 딱 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시험지 들이밀면 생각이 잘 안 나겠죠. 한 달만 리와인드, 한 달 내내 수학 한 과목만 딱 놓고 보면 2주만 리와인드 해도 원래 실력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쳤는데 생각보다 안 나왔잖아요. 그럼 원래 다니던 그 의대 그대로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TO만 빼먹은 거예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기 원래 학교로 돌아가면. 자기 원래 학교로 돌아가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얘가 시험을 더 잘 치면 더 문제입니다. 올해 입시에서 내 앞자리를 하나를 뺏어가요.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 만만치 않다. 늘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이 동네 아이들의 성향 내지는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내신 등급보다 수능 모의고사가 좀 더 잘 나올지요. 반대로 내신 따기 힘들다는 거죠, 이 동네가. 예. 동네가 내신 따기 힘드니까 사실 제가 여기 약 한 등급 차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좀 차이는 납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는 보통은 사실상 포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내신 해가지고 할 때는 교과 전형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제 물론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보통은 학종을 누리게 되죠.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은 좀 생기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뽑는 인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 5% 정도 뽑던 전형이 지금 10% 넘게 뽑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커트라인은 내려와요. 조금은 가능성이 더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학종은 원래 비교과로 커버를 했었죠. 이 동네. 그래서 맨날 비교과 하느라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가 이제 그런 걸 잘 챙겨주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쭉 진행이 되면서 비교과 활동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과에 대한 반영 비중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한 5대5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교과 비교과를 한 7대3 정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조금 떨어졌어요. 게다가 모집 인원 자체도 엄청 줄었습니다. 학종이 예전 같으면 한 많을 때는 상위 대학들 기준으로 거의 한 40, 한 6%이 정도까지 뽑았는데 지금은 한 30%대 중반 정도로 뽑기 때문에 많이 줄었죠. 예. 뭐 정시야 뭐 당연히 최후의 보루로 있는 거고요. 예. 사실은 여기서 이제 경쟁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사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논술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논술이 이제 얼만큼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논술을 조금 겁내고 시도를 하지 않았던 가장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제 대부분 경쟁률이에요. 경쟁률 때문에 이제 엄청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애가 수학을 뭐 특별히 잘하는 거 아닌데 1, 2등급 맞는 거 아닌데 논술을 해도 되느냐 뭐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경쟁률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자, 작년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정도를 봐서 어쨌든 교과 전형이 대략 한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바뀐 게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교과가 늘어났다 막 엄청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과로 그냥 원서가 막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비해서 엄청 뛴 거예요. 재작년에 비해서. 엄청 뛰었는데 가보니까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무조건 관리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약간 현실화가 된 겁니다. 어쨌든 인원수가 뽑는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유리해진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유리해진 건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 지역 아기들한테는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대략 한 10대 초반 정도의 경쟁률이라는 거예요. 한 10대 1에서 한 10한 2, 3대 1 요 정도. 감각적으로 그 정도 갖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마찬가지로 얘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약간 뭐 변화가 있는 건가 많은 건가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야말로 약간 변화예요. 약간 0점대에서 움직이는. 어. 근데 대략 한 15대 1, 한 17대 1, 18대 1 요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10대 한 중반 정도. 한 10한 3, 4대 1 대에서부터 한 10한 8, 9대 1 정도까지. 예, 경쟁률 요 정도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모집 인원 자체가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학종만 놓고 봤을 때 거의 모집 인원이 한 20%는 줄었어요. 그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경쟁률을 보인다는 얘기는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만큼 좀 줄었다는 얘기죠. 원서를 넣는 비율이. 자, 그다음 논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논술 살벌합니다. 경쟁률이 50, 50, 50 이렇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논술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죠. 제가 봐도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안 하고 싶은 경쟁률인데요. 이 경쟁률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요 학교들의 이 경쟁률은 처음 지원한 원서 지원 경쟁률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 최저 충족률이 대충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반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절반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많은 학교들이 상당수의 학교들이 한 15대 1 정도의 뻥튀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의대 약대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의대 약대 특히 작년 약대 같은 경우에 중대 약대 막 400대 1 막 이럽니다. 학과가 30개 중에 한 개 학과인데 얘 혼자 경쟁률을 400대 1을 먹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학과가 40개인데 예를 들어 40개라고 치죠. 40개라고 치면 그러면은 이게 대충 한 10대 1 정도는 뻥튀기가 됩니다. 의대 약대 때문에. 예, 예, 같은 학교 안에서는 의대 약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쟁률이기 때문에 의대 약대가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의대 약대가 없는 학교는 조금 실력률이 가깝긴 합니다만. 그래서 요거는 그 자료 보시면은 제가 작년 그 경쟁률 같은 거 쭉 정리해 놓은 표가 있는데 그 중에 표를 마지막에 합산한 데 보시면은 약대 제외한 경쟁률이랑 약대가 포함된 경쟁률이 둘 다 있는 데들이 꽤 있어요. 그거 보면은 대략 한 10대 1 정도 차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약대 이런 데들이 인원수도 많이 뽑는 데다가 경쟁률이 그렇게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다운시켜서 봐야 되고 이런 거 있어요. 또 보통 원서를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교과로 쓸 거야. 학종으로 쓸 거야. 지금 그래갖고 열심히 뭐 내신 챙기고 있어요. 그래갖고 원서를 딱 쓸 때가 됐어요. 쓸 때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 2점대 초중반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아니면 뭐 2.5 정도 된다고 쳐보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 건대 그래 건대 쓰고 뭐 경희대 뭐 쓰고 또 좀 모르니까 뭐 한 동국대 쓰고 인하대 정도 한번 써볼까 뭐 이러고 하는데 쓸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더 이상 쓸 데가 없기도 하고 나 그래도 이대 한번 중대 한번 꼭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 이걸로 그냥 왜냐하면 내신 2.5 정도 되는 학생들이 평균 그러니까 수능이 맞춰서 그 정도 된다고 치면 이 친구의 1학년 때, 2학년 때 눈높이는 분명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머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1학년 때는 자기는 최소한 아무리 못 가도 난 고대 밑으로는 안 갈 거야. 이런 애들이에요. 고대 밑으로는 학교가 아닌 줄로 알아요. 그러다가 눈높이가 떨어져서 이제 겨우 건대 정도, 동국대 정도까지 일단 짜증은 나지만 눈높이는 낮춰놨어요. 근데 내가 서울연고대는 아니어도 중앙대 정도는 한번 시험이라도 쳐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 할 거야,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해요. 근데 이미 내신이 중앙대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원서는 쓰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9월달 돼서 논술 원서 슬쩍이 하나 집어넣습니다. 어쨌든 수학 실력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그래도 수능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수학 실력으로 어떻게든 그래도 한번 비벼볼 수는 있겠지. 원서는 넣어볼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원서 씁니다. 학교가 내려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인서울이 안 되는 성적인데 인서울 한번 해보려면 내가 여기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로는 아닙니다만 수능 수학 실력이 논술 실력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실제로는 편차가 굉장히 납니다. 어, 수능 3등급이라고 해서 한양대 절대 못 붙는 거 아니에요. 논술을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논술 실력에 대한 지표가 없으니까 그냥 수능 실력이 곧 논술 실력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가정했을 때 자, 내신이 3.0이에요. 내신이 예를 들어서 내신 평균이 3.0이라고 칩시다. 이 친구가 한양대에 원서를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신으로 내신. 그러니까 종합 전형으로. 내신 3.0이에요. 한양대에 원서를 넣으면 혹은 성균관대에 원서를 넣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이걸 못 써요. 3.0을 가지고. 아니 3등급 4등급을 가지고 아무리 미쳐도 한양대를 못 씁니다. 한양대 1점대 중반이어야 되는데 못 써요. 근데 수능 수학이 3등급이잖아요. 논술에서 한양대 미친 척하고 한번 넣어보는 거 넣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최저 없거든요. 성대는 못 써요. 서강대 못 씁니다. 근데 한양대는 써요. 더 높은데. 최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 최저 없으면 그러면 한양대 말고 차라리 연대를 쓰지 그래? 어차피 안 될 것 똑같은데. 근데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습니다. 연대는 그래도 연대까지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한양대는 되는 거 맞긴 한가?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거기도 안 되지만, 네, 그런 거, 논술에서 그런 경쟁률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하고요. 소위 군 단위, 면 단위에서 전교 1등, 그러니까 아주 후진 군 단위 말고요. 그나마 경기권에 있는 군 단위 정도 된다고 치면 그래도 인서울에 원서를 좀 넣어보고 싶고, 근데 성적은 좀 안 되고, 근데 어쨌든 논술을 해보려고 해요. 논술을 해보려고. 준비를 할 수 있나요? 논술 준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능은 수특이라는 게 있죠. 내신 어차피 학교 시험이고, 수특이라는 어쨌든 대충 한 60, 70%가 공통으로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계속 하면 돼요. 하다못해 인강도 있고 어떻게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논술은 쉽지 않습니다. 소위 이제 학원가가 잘 발달되어 있는 동네가 아니면은 논술 준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률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경쟁률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정말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생 수 자체가 엄청 적습니다. 그럼 걔들끼리의 실질적인 경쟁이에요. 논술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은 경쟁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을 싹 걷어내고 난 실경쟁률은 실질적으로 저는 10대 1 안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교과든 학종이든 논술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실질 경쟁률을 따지기 시작하면 전부 10대 1 안쪽으로 내려옵니다. 학종도 마찬가지예요. 학종도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찔러보는 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혹시나의 범위가 그래도 좀 좁은데 교과는 매우 좁고요. 그다음 학종은 조금은 그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좁은 편이고요. 논술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빼고 봐야 됩니다. 실경쟁률이라는 걸 따지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수능 최저 하나만 가지고도 절반 이상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논술 경쟁률은 다른 전형의 경쟁률과 좀 다릅니다. 명시된 지표가 없어요. 명시된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막 들어가는 원서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작년 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정리가 안 됐고요. 이거는 대략적, 정말 말 그대로 대략적으로 내신이 어느 정도 라인인지를 감을 조금 그냥 가지시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평균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커트라인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서울연고 그다음에 서성한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요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오차가 좀 있는 값입니다. 앞쪽은 왜 그러냐면은 특목 자사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특목 자사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3.0 내신으로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평균에 포함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일반고는 더 작게 보셔야 돼요. 어. 근데 중대 밑으로 한 경희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에서부터는 사실상 일반고 값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원이 적어지거든요. 특목 애들이. 그래서 경희대 건대 정도가 되면은 대충 한 2점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자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학종이 되면 학교 레벨 고려됩니다. 이거 아예 안 보진 않아요. 여전히 학교 레벨 고려되고요. 동레벨 편차 어느 정도 있고요. 학과별 편차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0.5등급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학과가 내가 높은 학과 지원하는 건지 낮은 학과 지원하는 건지 이거 별의별 거 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다라는 그냥 감각 정도만 가지자라고 제시되는 거지 이거 정확한 수치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인서울권 끄트머리 쪽 오면은 한 3점대 중반까지 간다는 거예요. 한 3점대 중반 정도까지 가는데 요게 재작년 거라서 사실 지금 작년하고 지금 예상치로는 교과는 조금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많이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작년에 이미 변동이 됐고 학종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값이 빡세진다는 얘기예요. 학종은 한 0.2등급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에서부터. 그래서 만만치 않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애가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될까를 조금 더 힘을 줘야 될까를 대략적으로 감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 해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이 있다.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교과로 가능하다. 교과로 가능하면 뭐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해야죠. 네, 교과 성적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교과로는 조금 어려워. 교과가 워낙 높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학종으로 합격이 가능한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학종이 가능하면 당연히 중간기말고사 열심히 해야죠. 여전히 학종에서는 교과 성적이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학종이 좀 어렵다. 그러면 정시 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정시는 논술이랑 같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논술을 하나만 딱 놓고 논술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논술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술은 버라이어티의 레인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위권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가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중앙대를 쓰면은 반드시 떨어지는가? 꼭 그렇진 않아요. 이 친구 실력 자체가 한 경희대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앙대를 쓴다고 해서 100%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렵지만. 그럼 반대로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서울과기대 정도로 썼다. 밑으로 한 동국대 정도 썼다. 그럼 100% 붙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6개를 제 제자들 예전 데이터 중에 그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고대부터 시작하고 밑에 과기대까지 6개를 다 썼는데 다 떨어지고 고대만 붙어요. 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 썼는데 다 떨어지고 광운대까지 다 썼는데 쭉 다 떨어지고 연대만 붙었어요.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논술 전형의 특징이 좀 그렇다는 거죠. 물론 숫자를 많이 놓고는 평균을 따라갑니다만 개별 케이스 안에서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어차피 논술을 병행할 수밖에 없고 수시 원서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래서 사실 원서를 더 높게 지르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안정으로 밑으로 넣었다고 해서 꼭 안전빵이란 보장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논술은 확실하게 난 이걸로 여기 꼭 붙고 갈 거야. 이렇게 전략을 짜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학종 교과는 되죠. 왜? 2학년 때까지 성적이 거의 다 찍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3학년 때에 성적 반영되는 게 좀 적으니까요. 과목이 적으니까요. 전공 그러니까 진로 선택으로 많이 넘어가 있으니까요. 1, 2학년 때로 거의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일단 판단을 한다. 그리고 이 순서에서 요 학종으로 합격 가능한가, 교과로 합격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가이드로 제가 발표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적 판별 이슈 전략 요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이 가실 포인트이실 것 같은데요. 자, 교과가 2점 초중반이에요. 수능이 2, 3, 2, 3, 3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수능 모의고사보다 교과가 좋은 겁니다. 대충 비슷하잖아요. 대충 비슷하면 교과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능은 떨어질 걸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학년 때 성적이라면 거의 한 등급 정도까지 내려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신은 찍혀 있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2점대 중반에서 비슷하다는 얘기는 내신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신이 좋으면 당연히 중간기말 집중해야죠. 논술은 취향에 따라 내가 그래도 원서 이만큼 쓸 건데 그래도 한두 장 내가 찔러 볼 거야 이러면은 논술 같이 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논술에 엄청 집중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수능이 약간 좋은 경우 사실은 이게 3점 초중이 되면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다소나마 수능이 약간 높다고 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2점대 초 이 정도 되면 2.2 정도가 되는데 한 등급 내려간다고 쳐도 3점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수능이 약간 좋은 건데 여기서는 논술에 좀 더 집중 필요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플러스 정시 원래는 정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시가 어렵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자체가 정시에 포인팅이 맞춰져 있으면 그걸로 가야죠. 어렵다고 안 갈 수는 없죠. 아, 이쪽이 어려워서 나는 더 어려운 데로 갈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렵다고 그냥 피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수능이 많이 좋은 경우 이 정도면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당연히 정시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건 정시가 어렵다고 펼 일이 아니에요. 제일 유리하게 갖고 있는 게 정시인데 그럼 정시로 가야죠. 힘들어도. 그래서 이제 논술 수능과 병행하고요. 수능에 집중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신으로 인서울이 안 될 때예요.
내신으로 인서울이 4등급 넘어가면 일단은 인서울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인서울은 하긴 해야 되겠다. 이 의지가 강하면. 근데 수능을 보니까 요 수능이 인서울 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요 정도 라인입니다. 근데 안 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럼 학과를 좀 낮추고 학교를 조금 이렇게 찾아보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내신은 아예 끝났지만 수능은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수능 좀 집중을 해보자 이거죠. 그다음에 내신 인서울이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둘 다 안 될 때예요. 교과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될 때.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둘 다 안 돼요. 아, 여기서 인서울을 꿈꾸는 건 사실은 판타지를 꿈꾸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죠. 꿈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예. 그래서 인서울의 의지가 강하다면 나 인서울 꼭 하고 싶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인서울 안 되면 난 무조건 재수할 거야. 난 죽었다 깨도 인서울 해야 되겠어. 그럼 논술 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못 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죠. 수학 성적이 유독 좋을 때. 교과 3에서 6등급 아주 넓게 돼 있죠. 교과가 얼마인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과가 1점대 초반이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3등급 넘어가면 일단 교과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다 4, 5를 깔고 있는데 수학만 유독 1이라는 겁니다. 이게 2여도 돼요. 2여도.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한두 등급 차이가 나면서 현저하게 수학만 좋은 애들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문제는 대부분 어머님들이 논술은 이런 애들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논술을 과연 이런 애들만 할까요? 과연 이런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100명 중에 이런 애들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불과 두세 명입니다. 불과 두세 명. 100명 중에. 나머지 대부분은 앞에 5번까지 애들이에요. 얘들 아주 드뭅니다. 예. 이 드문 케이스만 갖고 논술 입시 전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런 애들은 당연히 논술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채점합니다. 각 항목별로 이렇게 점수 세부 배점들이 있고요. 사실은 요 정도보다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채점자의 재량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채점자 재량이라고 해서 그게 누가 채점하면은 10점 나올 게 누가 채점하면 5점 나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채점자의 재량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논술 채점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누가 채점해도 얼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점수가 나와요. 누가 봐도 이게 7점이다. 근데 그 7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를 모든 거를 기준으로 명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점자 재량이라고 해놓은 거지. 이거는 누가 채점해도 채점 7점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채점자 재량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이거는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님들이 자꾸 새로 오시니까 자꾸 새로 해야 돼요. 내신 한 등급 차이가 0.3점씩 차이 납니다. 100점 만점에서. 내신 의미 없어요. 논술 전형에 내신 의미 없다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믿질 않으세요. 아니면 다른 어머님들이 자꾸 오셔서. 네. 전통적으로 제일 내신을 많이 보는 데가 보통 숭실대 그리고 여대들이 조금 내신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 정도 되면 한 등급에 한 2점까지 차이가 나요. 한 2점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크다, 어떻게 보면 적다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수치인데 실질적으로는 소문제 하나의 부분 점수 정도에 해당합니다. 논술 문제가 개수 소문항을 다 따지면 보통 한 10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부분 점수에 해당하는 정도의 점수예요. 이 정도 논술에서 역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보시면 여기 1등급하고 6등급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1등급 이 40이라는 점수는 가상의 점수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점수예요. 어떤 미친놈이 1등급을 가지고 논술 전형을 씁니까? 없어요. 논술 전형에는 1등급이 없습니다.
논술 전형의 제일 위에는 보통 2점대 초중반 등급에서 시작해요. 일반고 기준 한 2.2등급. 1점대 내신을 가지고 논술 쓰는 애들이 없어요. 물론 상위 쪽에는 있죠. 상위 쪽에는 조금 있지만. 예. 그러니까 대략 한 2.5등급 정도부터 한 4.5등급 정도까지의 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잘 받는 애들과 못 받는 애들이. 그게 통상적으로는 1점 안쪽에서 움직이고요. 많이 반응하는 학교 정도 돼야 한 2점, 3점 정도 된다는 거예요. 2, 3점, 100점 만점에. 그래서 논술 전형은 내신 의미 없다. 내신 의미 없다. 첫 출발부터 논술 전형을 왜 만들었는가? 출발부터가 특목고 애들 뽑으려고 만든 전형입니다. 논술 처음 시작할 때, 15년 전에 시작할 때요. 그때 과거 애들 뽑으려고 만들었던 전형이에요. 그래서 내신이 처음부터 무력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게 지금 더 심해졌고요. 지금은 여기 비중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1, 2, 30%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최초에는 이게 40% 정도였었어요. 내신 반영 비중이. 지금 점점 줄여가지고 7대 3이라고 그러다가 요새는 8대 2라 그래요. 심지어 그 8대 2에 2도 안 주는 데들이 많습니다. 논술 100%는 데들 많아요. 이거는 점점 줄여가는 경향이고 원래 점수 자체가 많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내신이 너무 할 때 할 수가 없다. 그럼 논술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신 없는 전형이 논술이니까. 자, 그리고 출제형 및 난이도가 대략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학교 선택을 할 때 왼쪽이 이제 조금 더 계산 형태에 가까운 수능 형태 문제들, 그리고 오른쪽이 조금 더 증명 형태의 문제들. 아무래도 오른쪽이 좀 더 어렵죠. 그리고 난이도도 위로 갈수록 어렵고요. 요 표는 그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참고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 왼쪽 밑에 여기 약수령 논술 여기 들어와 있고요. 가천대 수원대.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약수령 논술은. 약수령 논술은 기본적으로 수능 3점짜리, 조금 쉬운 3점짜리 형태의 난이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적성고사가 원래 그런 난이도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논술이라는 이름만 붙여놓은 겁니다. 서술 조금 더 하도록.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수리논술 수업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넣어놓은 자료인데요. 논술 문제 이제 증명이냐 계산이냐 일단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늘 이제 하는 수학 주제별 지수, 로그, 함수, 미적분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분류 기준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두 가지 들어오면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요 증명이에요. 증명. 수능 문제 증명 문제가 없기 때문에 논술에서는 증명을 새로 입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과제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수학 실력 키워야죠. 수학 실력 당연히 키워야 되고 거기에 이제 논술 문제 해결력 올라와야죠. 논술 수업이니까요. 당연히 이제 논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첨삭 해야죠. 답안 작성하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도 순서도로 사실은 높이가 약간씩 다르죠. 예, 논술 해결력이 논술 수업이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수학 실력도 같이 가야죠. 논술 수업 시간에 수학 실력 당연히 같이 가야 됩니다. 학생들이 3등급 때 반 정도가 되면은 어머님들 뭐 어떤 식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근해 공식이라는 식이 있었다는 건 다 아시죠? 근해 공식. 중학교 때 과정인데 그거를 유도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한 10명 중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애들이 한 3명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본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외에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수많은 공식들, 공식으로는 알아요. 증명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습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논술에서는 증명부터 시작해서 다시 얹어갑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네. 제가 좀 그런 거에 더 포인팅을 맞추고 있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답안 작성은 참작 부분이나 답안 작성한 요령 같은 거는 생각보다 조금 어느 정도는 단시간 내에 해결이 됩니다. 제가 보통 한 2달, 길어도 3달 정도 잡습니다. 그 정도면은 답안의 모양새는 얼추 나와요. 언어 논술과는 다릅니다. 언어 논술은 말 그대로 글을 얼마나 잘 쓰느냐의 문제가 들어올 수 있는데 수학 문제는 수리 논술은 수학 답안 배열이에요. 글을 잘 쓴다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안지 모양새가 나오는 게 한 2달에서 3달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면 첨삭의 형태로 조금 집중적으로 들어갔을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정이 이제
기본기는 이제 기본 내용 가지고 다시 이제 증명과 함께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 문제 풀고 풀이 듣고 필요하면 이제 기본기 정리하고 이제 풀이법도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첨삭이 이제 지금은 대면 첨삭으로 다 진행이 돼요. 저는 봄 과정까지는 전부 1대1 대면 첨삭을 합니다. 근데 여름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인원수가 이제 대면 첨삭을 다 진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삭진 운영을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첨삭진 운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와요. 그래갖고 그냥 제가 다 서면 첨삭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힘들어도. 예. 그래서 서면 첨삭 여름에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봄에 대면 첨삭으로 형태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여름 이후로는 서면 첨삭으로 충분합니다. 예. 그렇게 가도 되고요. 공개 첨삭은 이제 다른 학생들 답안도 좀 궁금한 경우들이 있어서 답안지 다 복사해서 다 나눠주고 물론 이름은 가리고요. 예. 뭐 그렇게 이제 예. 하는 걸 공개 첨삭. 요거는 매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필요시에 한두 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별 첨삭은 지금은 이제 대면 첨삭으로 진행을 하고 여름방학 이후로는 서면 플러스 공개 첨삭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하이라이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학생 관리의 주안점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제 수업에 특화된 부분이라고 보면. 왜냐하면 내용을 설명하는 수업 그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생님들별로 이렇게 약간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논술 규칙 문제를 가지고 풀고 풀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죠. 학생의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가 평소에 수능 과목으로 어떤 과목을 더 많이 공부를 할 건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서 자 수학 제일 중요한 과목이죠. 그러면 내가 평소에 공부하는 시간 수학 시간이 제일 많아야 된다. 당연합니다. 당연할까요? 학생마다 다릅니다. 성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과 학생이지만 수학 시간을 줄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조금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이과에서 수학은 워낙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극단적으로 그런 전략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조금 더 가보면 애매해지는 게 탐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학이라고 치죠. 그럼 화학 공부는 국어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도 됩니까? 아니면 영어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적게도 되나요?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화학이라는 과목이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전략 과목일 때와 아닐 때가 엄청 다르고요. 이 친구가 화학을 좋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훨씬 더 다르고요.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선택 과목.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국어 중요하대. 그러니까 뭐 국어 중요하죠. 국어는 왜 중요한가요? 여태까지 표준 점수로 국어가 많이 높게 나왔었으니까 그래요. 작년에 그러지 않았어요. 재작년까지 그랬는데요. 작년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재작년까지는 국어 표준 점수가 수학을 능가할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국어 난리예요. 전부 국어 했죠. 작년에 안 그랬어요. 예, 작년 국어 쉬었다고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중요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국어를 잘해. 그래 나는 국어에서 최대한의 뭔가를 베네핏을 뽑아낼 수 있어. 그럼 국어 해야죠. 그냥 국어 해야 돼요. 엄매 화작 마찬가지로 과목 특성에 맞춰가지고 문법이 엄청 좋아. 그러면 내가 4등급인데 나는 화작이 유리할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왠지 생각하는 방식이 막 문법이 엄청 잘 맞아요. 그럼 엄매 해야죠. 예, 그거는 성향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탐구국어 선택 과목 마찬가지, 국어 수학 선택 과목 마찬가지. 우리는 논술을 할 거니까 가급적이면 수학에서는 미적분 추천합니다. 논술에서는 대부분 미적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그럴까요? 너는 논술 할 거니까 미적분 괜찮지만 너 성적 상황과 너의 성향으로 봤을 때 나는 기백을 좀 더 추천한다. 기하를 좀 더 추천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적 조사하고 학습 방향성 상담 사실 이게 거의 메인입니다. 제가 학생 상담을 할 때는. 물론 9월 달에 원서 상담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원서 상담하고요. 그리고 학부모 상담 하지요. 학부모 상담 주요 이제 중간고사 휴강기간, 기말고사 휴강기간 이럴 때 이제 학부모님 상담을 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는 학부모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얘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학생과 상담을 해서 우리 이렇게 가자라고 했던 거를 공유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 대부분 어머님들이 특히나 학생이 남학생이고 이과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인데 어머님이 문과적 성향이 강하신 경우에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우리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토로를 하시는 경우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 이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으나 어쨌든 학생과 하기로 했던 것들을 이제 공유 드리고 어머님들이 바라는 게 어떤 방향성을 잡고 싶은 게 있으실 경우에 그거를 1차 가공을 거쳐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성이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쿠션을 받고 가야 돼요. 그게 다이렉트로 학생한테 가면 학생이 흔들립니다. 그게 옳은 말이면 흔들릴 거고요. 학생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 그러면 싸우게 됩니다. 그게 제일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다가 원서 쓸 때 엄청 혼선이 생깁니다. 원서 쓸 때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학생이랑 생각해서 너 여기 쓰자. 집에 가니까 엄마가 이거 안 된대. 이게 안 된대. 여기 쓰래요. 야 그러면 안 돼. 그럼 다 떨어져. 이거는 써야 돼. 그리고 집에 갔다 오면 결국은 집에서 엄마 하는 데 썼대요.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원서 써놓은 거라서. 그런 경우도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도 그래요. 선생님 저 선생님 하라고 하신 대로 저 쓰고 싶은데요. 엄마가 도저히 안 된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보통 학생보다 엄마가 눈높이가 높을 때거든요.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서 상담을 하고 할 때는 사실은 제가 어머님들과 1대1로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전화 통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좀 꼭 필요한 거냐 아니면 여기는 좀 안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상담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런 거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회 진도 문자랑 이제 항시 상담이 가능한데요. 진도 문자를 제가 카톡으로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했고 오늘은 수학적 기납법으로 뭘 했고 이렇게 카톡 한 반 페이지 정도로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제가 그거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오늘 수업 시간에 수학적 기납법을 배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단원이니까 우리 애가 오늘 또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이런 중요한 단어를 배웠구나. 이런 걸 막 하면서 감동 느끼시는 어머님이 뭐 어디 있으세요 도대체. 그런 어머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머님과 학부모와 저 사이의 소통의 창구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 때 이번에 이 학원을 어떻게 끊으려고 하는데 우리 애가 영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탐구를 이번에 하고 있는 거 이거 좀 끊으려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하다못해 전화번호로 전화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꼭 제가 연락 안 드려도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고 이런 하나의 이제 소통 창구 특히 원서 쓰기 때까지요. 특히 원서를 쓸 때까지. 그때까지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원서를 쓰고 난 이후에는 딱히 그렇게까지 뭐 할 일이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어쨌든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 창구를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매주 진도 문자를 드리고요. 그래서 진도 문자 받으시더라도 딱히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 진도분들은 뭐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늘 써주시는 어머님도 뭐 계시고 안 쓰는 어머님들 계시지만 그거 뭐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당연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맞춤 상담의 핵심 포인트들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신경 쓰는가 성적 분포에 적답한 얘가 3등급 된지 2등급 된지 인솔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이런 걸 맞춰가지고 이제 전략을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내신 할 때인지 수능 할 때인지 그리고 애매하면은 어느 정도의 배분으로 내신 공부를 해야 될 건지 내신을 풀 세팅을 하면은 아이고 깜짝이야
내신을 풀 세팅하면 중간고사 한 달, 기말고사 한 달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항상 모든 학생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할 건지, 한 2주 정도만 할지,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서 넌 지금 계속 수능해야 될 때야. 수능에서 어떤 과목 해야 될 때야. 이거 할지, 이런 거를 이제 잡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 수능 할 거면 지금 어떤 과목에 더 집중해야 될 때냐. 그리고 때로는 테스트. 지금 이거 일단 해보고 그다음 성적 여기까지 보자. 이게 지금 전체를 놓고 반드시 전략 과목이야. 이것까지 아니어도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일단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약간 뭐 같은 거냐면은 내가 약간 치료가 쉽지 않은 고질병 같은 걸 갖고 있을 때 의사랑 상담하면 그렇게 돼요. 의사 선생님이 속 시원한 대답을 안 해줍니다. 일단 약 한번 드셔보시고요. 다음 오실 때까지 한번 보시죠.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쉽게 낫지 않는 병인 경우에.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5에서 봤는데 지금 성적 봐서 너 이거 지금 안 하고 나중에 가면 오히려 후회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아니면 너 이거 지금 할 때 아니야. 너 이거 해야 돼. 예, 그거 하는 거죠. 그거. 그다음에 이제 선호 과목 성향에 맞는 솔루션. 당연히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때로는 과목별 학습법까지. 국어에서 엄매할 때는 이렇게, 뭐 문학 할 때는 이렇게, 비문학 할 때는 이렇게, 뭐 기타 등등. 탐구 뭐 마찬가지고요. 물리원에서 지금 생명에서 유전에서 어떤 건 이런 거는 조금 이런 거 좀 더 활용해봐. 이런 거 정도 생각해봐. 뭐 이런 것들. 예. 주요 합격 사례 이게 아마 더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제부터가. 뭐 꼭 작년 애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전 애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숫자가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최종 수능이 54437을 찍었습니다. 최종 수능에서 54437인데 이 친구가 성신여대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갖고 수능 최저 2개 칠 딱 맞춰가지고 결국 이제 성신여대 갔는데 요때 앞에서 3월, 6월 가면서 상담할 때 제가 특히 6월 요 화학 2등급 요거 하나 보면서 너 화학은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이거 죽었다 깨도 화학은 왜냐면 요때 다른 과목이 54426이에요. 6월 달에 54426. 그러니까 화학 하나만 2등급이고 나머지가 전부 4등급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화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화학을 안 해요. 다른 거 잡으러 갑니다. 수학 잡으러 가요. 수학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수학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딱 성적입니다. 제가 엄청 강조했죠. 너 화학 놓치면 개털되는 거야. 너 화학 무조건 끝까지 들고 와. 그래서 끝에 딱 3등급 맞았어요. 그리고 2개 7, 3 하나가 있으니까 7이 맞춰지죠. 네, 화학이랑 다른 거 엮어서 7 맞추고 갔습니다. 최종 못 맞추면 뭐 꽝이니까요. 네, 이렇게 간 거고. 이 친구는 사실은 뭐 그냥 일반적인 정도로 갔습니다. 엄청 대박으로 난 건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수능에서 23353 나왔는데요. 23353인데 최종적으로 과기대 갔습니다. 그러면 사실 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잘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비슷하게 갔는데 과기대 신소재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신소재 이름이 하여튼 그렇게 갔는데 이 친구 이제 교과도 쓰고 논술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교과에서 서울여대, 뭐 덕성여대, 뭐 숭실대 이런 데 이제 쓰고 논술에서 경희대, 과기대, 에리카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과로 간 거보다 과기대가 붙었으니까 제일 잘 간 거죠, 수시에서는. 그리고 정시도 이 정도면은 어쨌든 받은 점수보다는 잘 갔고요. 어. 그리고 사실은 이 친구는 9월에 비해서 수능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향성처럼 9월보다 수능이 조금 더 못 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면 사실은 논술이 대박인데 이 친구는 수능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대박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 소박이라 그래야 될까요? 소박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뭐 약간 잘 가는 정도. 뭐 어쨌든 요거는 조금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친구 이제 내신 4.0이었는데 광운대 갔던 또 친구. 이 친구도 54344 이렇게 실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친구를 여기에 넣어놓은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9월까지 24343이었어요.
수능이 9월까지. 근데 실수능에서 국어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9월에서 수능 차이가 수능 실수능까지가 거의 한 등급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많이 깨진 거죠, 사실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한 번 시험이기 때문에. 예. 이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4, 2, 4, 5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실수능이 풀 5등급을 찍었어요. 5, 5, 2 이렇게 찍어버렸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성적 분포가 수학만 잘하는 친구였어요. 수학만 1이었고 나머지가 4, 5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논술 되게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최저만 맞췄으면 저는 경희대 충분히 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최저를 못 맞췄어요. 수능 때 무슨 뭔가 그분이 어떻게 나쁜 그분이 오셨는지 다 5등급을 찍어가지고 입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저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입니다. 얘가 수능만 잘 맞췄으면 좀 안타까운 케이스고요. 너무 이렇게 하위권에서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중앙에 경희대 간 친구들 요런 애들도 이제 한 2, 3, 3 요런 정도 3, 2, 3 요 정도에서 이제 경희대 가는 친구들은 나오는데 요 케이스들은 그냥 학교가 조금 높아서 그냥 올려놨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레인지 설명하는 것 중에서 위쪽이라서 해놓은 건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본인 성적에 비해서 그냥 조금 잘 간 정도 요 정도라서 일단은 얹어 놓은 거고요. 예. 그래서 중위권 정도의 성적대에서 사실은 논술을 통해서 어떤 나올 수 있는 대박이라는 게 아주 대박이라는 정도는 사실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하고 좀 달라서. 그렇지만 이런 건 있어요. 논술을 여러 장 썼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한 장을 붙었다. 한 장이라도 붙으면 기본적으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합격한 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상향이거든요. 논술을 상향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떨어지면 할 수는 없는데 뭐라도 붙으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예를 들어서 학종 3장, 논술 3장 이렇게 이제 뿌려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면 이사로 뿌려지든 이렇게 뿌려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학종으로 어딘가 하나에 붙었어요. 그 만족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물론 대학을 합격했다는 만족은 있지만 왜냐하면 학종을 높여서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아까 예시로 들었던 거는 3등급인데 한양대를 쓸 수는 이거는 너무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중위권대로 내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2점대 중후반 정도의 내신인데 건대 상위학과를 쓰겠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 안에서도 학과를 찾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 비해서 위를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논술은 그냥 쓰죠 뭐. 그냥 씁니다. 물론 확률 떨어지지만 원래 그럴 용도로 논술 쓰는 거고요. 그리고 논술을 공부했던 어떤 학습 방법론이라는 게 수능 공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수능식의 공부 방법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 좀 많은데요. 어, 저는 그걸 약간 내비게이션식의 학습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서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성적을 내게 하는 방식은 뭐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냐면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이름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저기 어디 서울가계대를 입력하면 서울가계대로 가는 길이 나오죠. 서울가계대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 거기서 가라는 대로 그냥 쭉 가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가 없으면 얘는 길을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 서울과기대라는 위치를 못 찾아도 야 서울과기대가 어쨌든 저쪽이야. 저쪽이라는 게 돼 있으면은 물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어쨌든 저쪽인데 그러면 어쨌든 길이 저쪽으로 나 있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다 보면은 가다 보면 서울과기대 근처 가면 표지판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그 표지판 따라가면 돼. 전 이게 맞는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학생이 똑똑해가지고 잘 방법을 찾는 애들은 유형별 학습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런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2등급도 나오고 이렇게 갑니다만 어쨌든 논술에서는 좀 더 큰 틀에서 구조적인 부분을 다루거든요. 어, 이런 개념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얘는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논술이라는 전형이 없다 하더라도 수능 수학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 수학 공부 방식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논술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논술을 하는 것이 시간 낭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조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 뭐든지 질문하시죠. 질문 없으신가요? 예, 시간도 좀 많이 되고 해서 예, 그러면 제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